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손턴 와일더 지음. 제1부. 어쩌면 사고일지도. 1714년 7월 20일 금요일 정오. 페루에서 가장 훌륭한 다리가 무너져 5명의 여행객이 아래의 심연으로 추락했다. 리마와 쿠스코를 잇는 이 다리는 100여 년 전 잉카인들이 버드나무 가지로 엮어 만든 것으로 프랑스의 성 루이가 보호하고 있다고 여겨졌기에 붕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리마인들은 자신이 추락하는 환각에 시달리며 공포에 질렸고 대성당에서는 대규모 추모 미사가 열렸다.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재난이 흔한 나라였음에도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붕괴가 사람들에게 이토록 큰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은 꽤나 기이한 일이었다. 모두가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한 사람은 주니퍼 수사 단 한 명뿐이었다. 북이탈리아 출신의 이 프란치스코의 수사는 인디언들을 개종시키러 페루에 왔다가 우연히 그 사고를 목격했다. 더위 속에서 땀을 닦으며 벅찬 평화를 느끼던 순간 낡은 악기의 줄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다리가 갈라지며 5마리의 개미 같은 형상이 계곡 아래로 내동겨 치지는 것을 보았다. 다른 이들이라면 남몰래 기뻐하며 10분만 일찍 건넜어도 자신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주니퍼 수사는 다른 생각을 품었다. 왜 하필 저 5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주에 어떤 계획이 존재한다면 갑작스럽게 끊어진 그들의 삶 속에도 분명 숨겨진 패턴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우리는 우연히 살다 우연히 죽거나 계획에 의해 살다 계획에 의해 죽는다는 것이다. 그 순간 그는 허공으로 추락한 5사람의 비밀스러운 삶을 조사하여 그 죽음의 이유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주니퍼 수사는 오래전부터 신학이 정밀과학의 반열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전의 재난들은 인간의 실수가 개입되어 학자들이 말하는 적절한 통제가 부족했다. 그러나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붕괴는 순수한 신의 섭리이자 완벽한 실험실이었다. 종려재판소가 사람의 생각까지 꿰뚫어보는 나라에서도 의심은 끊임없이 피어나는 법이기에 그는 고집스런 개종자들에게 신의 의도를 역사적이고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6년 동안 리마의 모든 문을 두드리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잃어버린 5삶이 각각 완벽한 전체였음을 증명하려 했었다. 그 결과물인 방대한 책은 훗날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으나 비밀리에 남은 복사본 하나가 산 마르코스 대학 도서관의 찬장 속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남아있다. 수많은 사실과 증언을 모아 신의 지혜를 증명하려 했음에도 주니퍼 수사는 도냐 마리아나 피오 삼촌 에스테반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열정을 결코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조차 그 내면의 가장 깊은 진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이들은 인간이 여름날 소년들이 장난삼아 죽이는 파리떼와 같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참새의 깃털 하나조차 신의 손길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제2부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 오늘날 스페인의 학생들은 주니퍼 수사가 수년간의 연구로 알아낸 것보다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인 도냐 마리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녀의 서한은 스페인 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이 되었으나 전기 작가들은 그녀의 삶에 온갖 우아함을 덧씌우는 오류를 범했다. 이 놀라운 여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아름다움만을 남긴 채 그녀를 철저히 발가벗기고 깎아내려야만 한다. 광장 근처에서 부와 리마인들의 증오를 동시에 얻은 포목상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못생긴 외모와 말더듬이 기질 탓에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다. 26의 나이에 몰락한 귀족 몬테마요르 후작과 억지로 결혼한 후 그녀는 아름다운 딸 도냐 클라라를 낳고 맹목적인 사랑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차갑고 이지적이었던 딸은 어머니의 숨막히는 애정과 신경질적인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스페인으로 떠나야만 하는 혼인을 택했다. 페루를 떠나는 배가 멀어질 때 어머니는 가슴과 입술을 부여잡은 채 멍하니 그 밝게 빛나는 배를 바라볼 뿐이었다. 리마에 홀로 남겨진 후작 부인의 삶은 철저히 내면으로 침잠했다. 붉은 가발을 비스듬히 쓰고 턱에는 침을 흘리며 끊임없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녀는 리마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종교 재판소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스페인 궁장에서 지식인으로 자리 잡은 딸을 위해 막대한 지원금을 보내면서도 그녀는 결국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스페인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를 향한 고문으로 끝났고 도니아 마리아는 동이 트기 전 딸의 방문에 몰래 입을 맞춘 채 아메리카로 돌아왔다. 이후 삶에서 누릴 수 없었던 모든 애정은 편지 쓰기로 대체되었다. 멀리 있는 딸의 관심과 감탄을 얻고자 하는 절박함이 그녀의 천재성을 일깨웠다. 그녀는 사교계의 우스꽝스러운 일화들을 수집하고 언어의 대가들의 글을 읽으며 매일 밤 바로크풍의 저택에서 경이로운 기지와 우아함이 담긴 보왕 궁정의 연대기를 쓰고 또 고쳤었다. 정작 딸은 편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오직 문체를 즐긴 사위 덕분에 편지가 보존되었으나 그들 모두 문학의 본질인 마음의 기록을 놓치고 말았다. 발코니에 앉아 자신의 심장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을 가늠하던 늙은 여인은 자신이 결코 되돌려받지 못할 사랑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신앙과 타인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다. 세상 모든 이가 이기심의 갑옷을 입고 살아감을 보았고 자신의 사랑 역시 딸을 통제하려는 폭군 같은 이기심의 발로임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럼에도 그녀는 딸이 자신을 최고의 어머니라 부르며 용서를 구하기를 끝없이 열망했다. 스페인에서 돌아온 지 2년 후 그녀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편지 한 통이 쓰였다. 내 보물, 네 감기가 그토록 오래가게 두다니 대체 너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하늘의 천사들이여, 부디 내 아이가 이성을 찾게 해주소서. 사랑하는 아가, 제발 고집 부리지 마라. 산 토마스 수녀들이 파는 나무 진액을 동봉하니 한번 써보려무나. 내 사랑, 안심하여라. 가톨릭 국왕폐하께 바칠 완벽한 금목걸이를 보낸다. 딸이 보낸 답장에는 폐하께서 목걸이를 칭찬하셨다며 비슷한 것을 당장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목걸이를 구하려고 내가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은 폐하께서 아실 필요가 없겠지. 산마르틴 성당 성물방에 있는 벨라스케스의 그림 속 부인이 찬 목걸이만이 제격이라 여겨 한밤중에 성물방에 숨어들어 화복 안으로 걸어 들어갔단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페인의 소녀가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국왕께 최고의 목걸이를 바치려 한다고 화가에게 말했지. 후작 부인은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 부왕의 통풍 발작과 사교계의 소문들을 끊임없이 적어내려 갔다. 그녀는 쿠스코에서의 경솔한 발언이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의 심계를 건드릴 수 있다는 딸의 싸늘한 경고를 읽고서도 멈추지 않고 부왕 궁정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부왕 전하께서는 통풍이 도지시어 가마에서 내리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셨다고 하더라. 난 오늘 페피카와 코메디아 극장에 가기로 했단다. 대중은 여전히 페리콜라를 오상화하고 있지. 그녀 곁에는 피와 아저씨라는 기묘한 사내가 항상 붙어 있단다. 딸의 편지에 답할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기 위해 부인은 수녀원에서 데려온 헌신적인 시종 페피타를 데리고 극장으로 향했다.
낮간이 되자 심술궂은 여배우 카밀라 페리콜라는 무대 앞으로 나와 호작 부인의 귀괴한 겉모습과 탐욕, 술주정, 그리고 딸이 그녀를 떠나버린 사실까지 조롱하는 노래를 즉흥적으로 지어 불렀다. 관객의 멸시 어린 조소가 쏟아지며 극장 안이 증오와 환희로 전율했으나 연극의 전반부에 깊이 감동한 채 오직 스페인에 있는 딸만을 생각하던 늙은 부인은 그 모욕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참다 못한 페피타가 다가가 부인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조용히 속삭였다. 마님, 그만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일어서자 극장은 승리감에 찬 함성으로 뒤덮였으나 호작 부인은 그저 딸을 미소짓게 할 훌륭한 문장들을 떠올렸다는 사실에 흡족해 하며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자신의 귀족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왕은 페리콜라를 호출하여 검은 드레스를 입고 맨발로 호작 부인을 찾아가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자신의 공정에 대한 모독을 벌하고 스페인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호작 부인의 사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오만해진 여배우의 길을 꺾어놓으려는 의도였다. 한편 딸이 떠난 후 지독한 불면과 고독을 달래기 위해 페루의 전통 술인 치차에 의존하게 된 도냐 마리아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써내려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깊은 취기 속으로 침잠해 있었다. 극장에서의 스캔들 다음 날에도 그녀는 술병과 함께 침대에 누워 허공을 응시했고 페피타만이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서성였다. 해질녘, 보왕의 서신을 든 페리콜라가 찾아왔다. 극장에서의 일을 기억하는 페피타는 분노하며 방문을 거절하려 했으나 결국 침실로 다가가 부인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다. 마님, 페리콜라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도냐 마리아는 흐릿한 정신을 힘겹게 끌어모았다. 차가운 눈으로 이마에 열기를 식힌 그녀는 털이 장식된 망토와 베일을 두르고 몰락한 귀족 투교에 지치고도 장엄한 위엄을 갖춘 채 응접실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다. 오만하게 굴려던 페리콜라는 늙은 여인이 내뿜는 고니에 압도되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마님, 지난번 극장에서 제 노래를 오해하지 않으셨기를 바라며 찾아왔습니다. 마님을 불쾌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해라니요, 오해라니. 제가 감히 마님께 무례를 범했다고 생각하실까 두려웠습니다. 뇌가 어찌 불쾌할 수 있나요, 부인. 내가 기억하는 건 당신의 아름다운 연기뿐이에요. 당신은 위대한 예술가니까요. 페피타, 내 손수건 좀 다오. 부인의 빠르고 모호한 대답에 페리콜라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부인이 환상적인 관대함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연극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마님의 그토록 크신 관대함을 미처 몰랐습니다. 부디 마님의 손에 입맞추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웃과 하인, 심지어 자신의 딸에게서조차 그런 존중을 받아본 적 없던 도냐 마리아는 경악 속에 손을 내밀었다. 낯선 감동에 젖어 수다스러워진 그녀는 여배우의 목소리에서 천사들의 대화를 들었다며 찬사를 보냈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도니아 클라라의 우아한 몸짓을 가르쳐 주겠노라며 벅찬 마음으로 물었다. 보인, 혹시 내 딸 도니아 클라라를 알고 있어? 에이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지 말라니까, 얘야. 페피타, 헤나리토에게 당장 이 부인에게 다과를 내오라고 이르거라. 후작 부인은 페리콜라를 향해 딸과의 관계를 투영하며 맹목적인 애정이 담긴 횡설수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내 딸이 내게 불친절하다고 말하는 것을 믿지 마시오. 우리 사이의 오해는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오. 내 딸이 나를 이토록 빨리 용서해주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오. 부인은 딸이 자신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용서해 주었다는 환상 속의 몸짓을 흉내내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다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러나 자신이 어리석고 멍청한 여자라며 여배우의 팔에 입을 맞추려다 결국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페피타의 조심스러운 부축을 받으며 침대로 돌아갔고 페리콜라는 늙은 귀족의 기괴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후작 부인의 곁에서 가장 고단한 시간을 견뎌내는 이는 그녀의 어린 시종 페피타였다. 페피타는 리마의 기이한 천재라 불리는 수녀 원장 마드레 마리아들 필라르의 손에 길러진 고아였다. 문명의 역사보다 몇 세기나 앞선 이상에 사로잡혀 페루의 여성들을 보호하려 했던 수녀 원장은 자신의 헌신과 이상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그녀는 교회에서 상급자들, 특히 자신을 끔찍이도 증오하는 리마의 대주교로부터 지원금을 얻어내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여왔으나 점차 다가오는 노년의 숨결 속에서 자신의 과업을 물려줄 영혼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고아원에서 다른 소녀들을 지휘하며 리마의 성로사의 기적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12살의 페피타를 발견한 것이다. 수녀 원장은 위대함을 향한 교육의 일환으로 페피타에게 온갖 굳은 일을 맡겼고 세상의 이치와 인내를 깨우치게 할 목적으로 이 페루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눈먼 여인인 후작 부인의 궁정으로 그녀를 보냈다. 궁정에서의 삶은 14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했다. 하인들은 부인의 병원을 틈타 물건을 훔치고 홀로 맞서는 페피타를 교묘하게 괴롭혔다. 정신적 고통 또한 지대했는데 부인은 외출 중 종교적 주술에 이끌려 성당에 들어간 뒤 페피타를 햇볕 아래 방치하고 다른 문으로 호련히 빠져나가기 일쑤였다. 마드레 마리아에게 병적인 수준의 순종을 배운 페피타는 고아원 제복을 입은 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광장의 어스름이 느릴 때까지 묵묵히 부인을 기다려야만 했다. 부인은 입다금 그녀의 존재를 자각하고 서간문에 담긴 그 섬세한 감수성으로 다정하게 대하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차갑고 무심한 내면으로 침잠해버려 애정에 목마른 소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페피타는 오직 자신의 본분과 자신을 그곳으로 보낸 주님 안의 어머니 마드레 마리아를 향한 흔들림 없는 충성심 하나에 의지한 채 고요히 짐을 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후작 부인과 페피타의 삶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 새로운 소식이 당도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날씨가 너무 지치게 하네요. 정원의 꽃향기조차 견디기 힘듭니다. 시시콜콜한 제 이야기는 비센테가 마저 적어보낼 것입니다. 10월 초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이번 가을에는 프로방스의 그린양에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딸 도냐 클라라는 어머니의 유난스러운 집착을 예견하고 임신 소식을 무심하게 툭 던지듯 적어보냈으나 그 얄팍한 계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딸의 임신은 후작 부인의 내면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그녀는 의학 지식과 미신이 뒤섞인 기괴한 광기에 사로잡혔다. 태어날 핏줄을 보호하기 위해 집안의 모든 매듭을 금지하고 계단의 짝스단에 붉은 분필로 표시를 해두었으며 이를 무심코 밟은 하인을 눈물과 비명 속에 쫓아냈다. 그녀는 이교도의 주술적인 금기에 집착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처방에도 맹렬히 매달렸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 가장 이른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제단의 난간을 끌어안고 화려한 조각상들에게서 작은 미소나 고갯짓 같은 징표라도 얻어내려 발버둥 쳤다. 때로는 자연의 무심함과 신의 침묵에 절망하며 현기증을 느끼기도 했으나 이내 시면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희망에 이끌려 딸의 침대 위에 촛불을 켜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마침내 페루 가정의 지대한 행사를 치를 시간이 다가왔고 후작 부인은 클룩삼부쿠아의 산타마리아 성지로 순례를 떠났다. 산루이스 레이 다리를 건너 안데스의 거대한 산맥이 품은 투명한 공기와 고요한 기쁨이 흐르는 마을에 닿자 부인의 두려움과 바쁘게 움직이던 기도의 입술은 이내 멎어버렸다. 그녀는 여관에 들르지도 않은 채 성당으로 향해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두 손을 마주잡았다.
내면에서는 새로운 체념의 물결이 차오르고 있었고, 마침내 딸과 신이 각자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두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평온이 찾아왔다. 오후 무렵 스페인에서 온 파발꾼이 부인에게 커다란 서신을 쥐어주었다. 딸이 보낸 편지는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만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날선 말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문장들은 부인의 눈을 통과해 이해와 용서라는 부드러운 장막에 쌓여 가슴속으로 깊이 가라앉았다. 부인은 엄숙한 얼굴로 일어나 다시 성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시각 페피타는 숙소에 남아 짐을 풀고 부인의 식사를 준비한 뒤 홀로 앉아 수녀 원장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떨리는 입술로 허공을 응시하던 소녀의 뇌리에는 그토록 흠모하던 마들의 마리아 델 필라르의 다정한 음성이 스쳐 지나갔다. 일찍이 어린 페피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며 시야를 넓혀주었던 수녀 원장의 강렬한 기대는 역설적으로 소녀에게 벅찬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깊은 고립감에 빠진 페피타는 두서없는 문장들을 써내려가며 자신의 삶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존재인 원장 수녀의 품을 간절히 그리워했다. 방으로 돌아온 부인은 미신이 깃든 부적들을 화로에 던져 넣으며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라며 신을 향해 기묘한 체념을 내디쳤다. 그러다 무심코 시선이 머문 페피타의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님께서 저를 아끼시고 제가 곁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가끔 나쁜 하녀들이 저를 방에 가두고 물건을 훔쳐가서 혹시나 주인마님께서 제가 훔쳤다고 생각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이나 다른 곳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비록 뵙지는 못하지만 저는 항상 원장 수녀님을 생각하고 제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오직 원장 수녀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만 만약 며칠만이라도 저를 수녀원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수 있다면 물론 원치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혼자이고 아무와도 말을 섞지 못하고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고 만약 짬을 내어 짧은 편지나 무언가를 적어 보내주신다면 제가 간직할 수 있겠지만 원장 수녀님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은 편지를 접어두고 깊은 질투와 열망에 사로잡혔다. 수녀 원장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고 싶었고 자신을 짓눌러온 오만과 허영을 벗어던지고 이토록 순수한 사랑의 단순함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윽고 페피타가 저녁을 들고 들어오자 부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보듯 소녀를 바라보았다. 내 아이야,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으련? 마님께서 피곤하실 것 같아 저는 아래층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님. 부인은 소녀가 자신을 거부했다고 생각하며 상심했지만 페피타는 자신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여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식사하시는 동안 책을 소리내어 읽어드릴까요, 마님? 아니다. 원한다면 자러 가도 좋다. 감사합니다, 마님.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고 머뭇거리며 말을 건넸다. 사랑하는 얘야, 내일 아침 리마로 편지를 보낼 참이다. 네 것도 있다면 내 것에 동봉해도 좋단다. 아닙니다. 제 것은 없습니다. 페피타는 황급히 덧붙였다. 아래층에 내려가 새 숯을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얘야, 마들의 마리아 델 필라르에게 쓴 편지가 있지 않느냐? 보내지 않으련? 페피타는 화로를 만지작거리며 거짓으로 바쁜 척을 했다. 아닙니다.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부인이 경악에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낀 페피타는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관제인이 어두러지면 마님을 위해 새 숯을 준비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이르겠습니다. 하지만 늙은 귀족 부인의 크고 슬픈 눈망울이 여전히 묻고 있음을 깨달은 페피타는 마지못해 대답을 내놓았다.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편지였습니다. 좋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니, 사랑하는 햇빛아. 나는 아주 아름다운 편지라고 신박했단다. 정말이다. 아니, 아니, 무엇 때문에 나쁜 편지라는 것이냐? 햇빛아는 이 대화를 끝맺을 단어를 찾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용기 있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편지를 가져가 찢어버렸다. 홀로 남은 부인은 깊은 충격 속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사랑에 단 한 번도 용기를 가져본 적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딸과의 관계를 망친 것이 환경이나 방식의 문제라 핑계대던 과거를 반성하며 부인은 식탁을 치우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관대한 생애 첫 번째 용기 있는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훗날 사랑에 관한 불멸의 구절로 널리 알려지게 될 이 편지는 새벽이 되어서야 완성되었다. 밤하늘을 수놓은 안데스의 별빛을 바라보던 부인은 옆방으로 건너가 잠든 페피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내가 살 수 있게 해다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다오. 이틀 후 리마로 돌아가기 위해 산루이스레이 다리를 건너던 그들에게 우리가 아는 그 참혹한 사고가 닥쳐왔다. 제3부 에스테반. 어느 날 아침 산타 마리아 로사 데 라스로세스 수녀원 문 앞의 고아바구니에서 쌍둥이 형제가 발견되었다. 마누엘과 에스테단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지만 아무도 둘을 구별하지 못했기에 이름은 무의미했다. 남성들을 혐오하던 원장수녀 마드레 마리아 델 필라르는 예외적으로 이 우울하고 과묵한 소년들을 깊이 아꼈다. 소년들은 수녀원과 성당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자랐고 점차 필경사로 자리 잡아 극장의 희극이나 성가대의 악보를 베껴 쓰는 일로 생계를 이었다. 가족 없이 여자들 틈에서 자란 쌍둥이는 지독히 과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똑같은 외모를 향한 세상의 농담을 묵묵히 견뎌냈고 어릴 적부터 자신들만의 비밀 언어를 발명해 사용했다. 리마의 대주교가 이 언어에 흥미를 느끼고 소년들을 불러 단어들을 캐내려 했을 때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끔찍한 수치심에 피를 흘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 비밀 언어는 두 사람의 심오한 일체감을 상징했다. 이 형제의 무언의 교감과 암묵적인 하나됨을 묘사하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조차 기묘하게 꺼렸고 같은 목적지를 향할 때도 다른 길로 걸었다.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끔찍할 정도의 갈망이 존재했기에 한 사람이 집에 돌아올 때면 다른 한 사람은 멀리서부터 텔레파시처럼 그 기척을 알아차리고는 했다. 글쓰기에 지친 형제는 부두의 하역 작업이나 과일 수확 등 거친 노동에 뛰어들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형제만을 제외하고 아득하고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완벽한 결속에 첫 번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여자를 향한 사랑이 그 원인이었다. 도시로 돌아와 극장에 필경 작업을 하던 어느 날, 마누엘은 무대에서 춤추는 여배우 페리콜라에게 매료되고 말았다. 과거 그녀가 거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형제의 얼굴을 흥미롭게 뜯어보며 에스테반의 어깨를 짚고 동생이라 외쳤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은 그 일을 곧장 잊어버렸었다. 하지만 이제 마누엘의 모든 발걸음은 극장으로 향했고 늦은 밤 그녀의 분장실 창문 아래를 서성였다. 쾌락과 분리된 단순한 사랑의 특권을 잃어버린 마누엘은 열병 같은 내면의 삶에 빠져들었다. 반면 에스테반의 삶은 여전히 형제로 충분했다. 하지만 곧 그는 완벽한 사랑 속에서도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덜 깊이 사랑한다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비밀을 깨달았다. 에스테반은 촛불 곁에 앉아 주먹을 입에 물고 왜 마누엘이 그토록 변해버렸는지, 왜 그들 삶의 모든 의미가 사라져버렸는지 고뇌했다. 어느 날 저녁, 심부름 뜬 소년의 부름을 받은 마누엘은 극장으로 향했다. 가발을 빗고 있던 카밀라 페리콜라는 그에게 대피를 부탁했다.
어느 쪽이지? 마뉴엘인가 에스테반인가? 마뉴엘입니다. 상관없어. 내게 비밀 편지를 하나 써줘야겠어. 상무 마리아와 리마의 성 로사의 심장을 걸고 맹세할 수 있나? 예, 부인. 에스테반에게조차도? 에스테반에게조차도요. 마뉴엘이 무뚝뚝하게 대답하자 그녀는 방을 서성거리며 구슬하기 시작했다. 예술가 미케엘라 비엘라 부인은 부항전하의 선에 입맞추며 아뢰입니다. 전하를 둘러싼 시기심 많고 거짓된 몰이에 희생양이 된 본인은 더 이상 전하의 의심과 질투를 견딜 수 없습니다. 전하의 신뢰가 없다면 본인은 전하의 선물에서 아무런 기쁨도 얻을 수 없기에 이를 돌려보냅니다. 그녀는 다른 종이를 꺼내게 한 뒤 다시 명령했다. 당신 미쳤어? 다시는 내게 황소를 먹일 생각은 하지 마. 그 일이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하늘이 당신을 보호하기를. 날 망하지. 금요일 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여우가 깨어있으니 내가 조금 늦을지도 몰라. 돈을 받은 마뉴엘은 극장을 나와 오랫동안 나무들 사이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에스테반은 형이 페리콜라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녀를 직접 만난다는 사실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이후 2달 동안 종종 심부름꾼 소년이 찾아와 마뉴엘을 불렀을 때도 에스테반은 그저 필경 작업 때문이려니 짐작할 뿐이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베일을 쓴 페리콜라가 숨을 헐떡이며 찾아왔다. 그녀는 마뉴엘에게 다급히 편지 대피를 요구했다. 어둠 속에서 에스테반은 형의 귓가에 속삭이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결코 알지 못할 새로운 유대감의 증거였고 에스테반은 철저히 배제된 낙원을 바라보며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고는 벽으로 고개를 돌렸다. 빨리 적어. 나 페리콜라는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아. 다 적었나? 너는 촌놈에 불과하고 리마에는 너보다 나은 투우사가 얼마든지 있어. 나는 반은 카스티아인이고 세상에 나보다 나은 여배우는 없어. 다시는 나를 기다리게 할 기회가 없을 거다. 촌놈아. 그녀가 떠난 후 혼자 남은 마누엘은 에스테반의 짙은 절망을 텔레파시처럼 감지했다. 에스테반이 아득히 먼 곳으로 떠나며 수없이 작별 인사를 건네는 환영이 마누엘을 덮쳤다. 그는 동생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했고 그 순간 망설임 없이 마음속에서 페리콜라를 지워버렸다. 마누엘은 짐짓 태어난 척 이제 그녀의 편지를 대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상관없어. 나 때문에 변할 필요 없어. 잔말 말고 자. 내가 널 위해 그랬다고 생각하니? 그런 더러운 편지내 쓰고 돈 받는 짓은 이제 끝이야. 마누엘의 거친 대답에도 에스테반은 빗속으로 나가려 했고 마누엘은 동생이 영원히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그를 붙잡았다. 어느 날 저녁 마누엘은 쇠 조각에 무릎을 깊게 베었다. 상처는 무섭게 부어올랐고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발사 겸 외과의가 처방한 대로 에스테반은 매 시간 형의 다리에 차가운 천을 대었다. 천이 닿는 순간마다 끔찍한 고통이 마누엘을 덮쳤고 밤이 깊어지자 그는 선망에 빠져 이성을 잃었다. 억눌려 있던 무의식이 터져나왔다. 신께서 네 영혼을 가장 뜨거운 지옥에 떨어뜨리시길. 내 놈이 내 권리를 가로막았어. 그녀는 내 것이었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에스테반은 숨이 멎은 채 경악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제 할 일을 계속했다. 동이 트고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마뉴엘은 평온을 되찾고 동생에게 사과했다. 내가 널 저주하더라도 진심이 아니야. 다리 통증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것뿐이야. 알아. 이번 한 번만 천을 대지 않고 넘어갈게. 아니, 난 나아야 해. 의사가 하라고 했어. 한마디도 안 할 테니 어서 해. 하지만 차가운 천이 닿으면 끔찍한 발작과 저주가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이웃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에스테반은 고통스러워하는 형의 입을 단호하게 틀어막아야 했고 이는 마뉴엘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결국 사흘째 되는 밤 마뉴엘은 성사를 받고 숨을 거두었다. 그 후 에스테반은 형이 누워있는 건물 근처를 유령처럼 배회할 뿐 결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여관 주인의 연락을 받고 수녀 원장이 찾아왔다. 그녀는 갈망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에스테반에게 다가갔다. 내가 널 돕게 해주렴. 들어가서 형을 보지 않겠니? 싫습니다. 수녀 원장은 무력감 속에서 오래전의 한 기억을 떠올렸다. 십자가 처형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어린 마누엘은 이렇게 외쳤었다. 에스테반과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 일을 막았을 것이라고. 수녀 원장이 도움을 주려 했으나 에스테반은 자신을 마누엘이라 칭하며 철저히 마음을 닫았다. 그녀가 신의 섭리를 언급하며 위로하려 하자 그는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도망치는 개처럼 뒷걸음질 치더니 이내 달아났다. 형의 장례 행렬을 멀리서 야만인처럼 지켜본 에스테반은 리마를 떠나 페루 전효들 유령처럼 떠돌았다. 쿠스코의 마른 강바닥과 옛 유적을 헤매던 그는 때로 페리콜라의 분장실문 앞이나 수녀원 근처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곤 했다. 수녀 원장은 절망 속에서 알바라도 선장을 떠올렸다. 위대한 여행가 알바라도 선장 역시 상실의 고통을 품은 자였다. 몬테마요로 후작부에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었다. 알바라도 선장이 이 편지를 직접 전해줄 거다. 그는 진실함의 결정체란다. 그가 이토록 세상을 떠도는 이유는 어린 딸을 잃었기 때문이지. 빈집을 헤매는 맹인처럼 세계를 떠도는 그를 나는 이해한다. 선장은 쿠스코의 어두운 주방에서 에스테반을 찾아냈다. 식사를 마친 선장이 다가가 물었다. 네가 에스테반 혹은 마누엘이로구나. 내 다음 항해에 함께 갈 건장한 사내들을 찾고 있다. 영국과 러시아로 갈 거다. 같이 가겠나? 예, 가겠습니다. 좋아, 네 형도 함께 가면 좋겠군. 아닙니다. 왜 그러지? 오기 싫어하나? 에스테반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전 이만 가봐야 합니다. 내가 직접 형을 만나보마. 어디 있나? 죽었습니다. 몰랐다. 미안하구나. 예, 전 가봐야 합니다. 너는 누구지? 이름이 뭐냐? 에스테반입니다. 그날 저녁, 선장은 에스테반에게 술을 한 건 먹였다. 취기가 오르자 에스테반은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배에 타면 제게 쉴 새 없이 일을 주셔야 합니다. 전 잠을 못 자니까 밤새 망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 모르는 척, 가장 미워하는 척 해주십시오.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거나 투우사가 되어 소에게 바치는 건 자살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보셨습니까? 그는 수녀 원장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며 그녀 역시 상실을 겪었으니 돈을 가불해달라고 횡설수설했다. 선장은 그를 방에 눕혀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에스테반은 계단 아래 나타나 돌연 선언했다. 아닙니다. 역시 안 가겠습니다. 나와 약속하지 않았나? 불가능합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페루를 떠날 수 없습니다. 선장은 수녀 원장의 선물을 거론하며 바다가 페루보다 나을 것이라 설득했다. 에스테반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중대한 선택을 강요받은 채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잠시 후 선장의 귀에 밧줄을 매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장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목을 매려던 소년을 끌어내렸다. 혼자입니다. 혼자입니다. 에스테반이 바닥에 엎드려 절규했다. 선장은 자신의 낡고 오래된 고통을 떠올리며 슬픔에 깊게 팬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그저 견디며 나아갈 뿐이다, 에스테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거다. 그들은 리마로 향했다. 산 루이스레이 다리에 도착했을 때 선장은 짐을 챙기러 아래로 내려갔고 에스테반은 다리를 건너다 다리와 함께 깊은 계곡으로 추락했다. 제4부 피오 삼촌.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은 29번째 편지에서 늙은 어릿광대 피오 삼촌이 남긴 인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내 영혼아, 아침 내내 초록색 발코니에 앉아 내 슬리퍼를 만들고 있단다. 나무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며 신비로운 미로를 오가는 벽 속 개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피우 삼촌이더구나. 지나가는 수도원장이나 시종의 귀에 입을 바짝대고 속삭이는 그의 몸짓이 떠올랐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한가하고 어리석은 여자라 페피타를 시켜 개미들의 길목에 놓아둘 사탕을 가져오게 했단다. 그리고 해지기 전 피우 삼촌이 들르면 그에게 터키석이 박힌 낡은 샐러드 포크를 주고 사람들이 부르는 새로운 발라드 악보를 받아낼 참이다. 내 아이야, 너는 가장 좋은 것을, 그것도 가장 먼저 갖게 될 거란다. 다음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내 아가, 내 남편을 제외한다면 피우 삼촌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내란다. 대화는 황홀하지만 행실이 나빠 내 비서로 삼을 순 없겠지. 그는 때 묻은 카드 한 벌 같아서 태평양 바닷물로도 그를 향기롭게 씻어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극장을 배회하며 칼데론의 대사에 빠져 산 덕에 그가 구사하는 스페인어는 얼마나 신성하고 우아한지. 피우 삼촌은 카밀라 페리콜라의 하녀이자 노래 스승, 미용사, 안마사, 심부름꾼, 은행가였고 소문에는 아버지이기도 했다. 리마에 널리 퍼진 카밀라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소문은 헛된 칭찬이었고 실은 피오 삼촌이 대필해준 것이었다. 당시 페루는 개척지 상태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며 음악과 연극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 리마인들은 아침에는 빅토리아의 미사곡을, 저녁에는 칼데론의 찬란한 시를 즐겼다. 카밀라 페리콜라는 이 극장에서 명성을 얻으며 로페 데 베가의 희곡 100여 편에 출연했다. 그녀는 스페인어권 최고의 배우였지만 그 사실을 확실히 아는 이는 그녀의 스승 피오 삼촌뿐이었다. 카스티아의 뼈대에 있는 가문의 사생아로 태어난 피오 삼촌은 10살에 마드리드로 도망친 후 평생 기지로 먹고 살았다. 그는 모험가의 6가지 자질인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 언어적 재능, 지칠 줄 모르는 발명, 비밀스러움, 낯선 이와 대화하는 재주, 그리고 부자들을 경멸하는 데서 오는 양심의 자유를 갖추고 있었다. 곰을 훈련시키고 뜬 소문을 팔았으며 정부와 여러 당파 사이에서 이중삼중의 첩자 노릇을 했다. 그러나 어떤 일도 2주 이상 지속하지 않았고 얽매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 도둑질이나 종교재판소의 밀정 노릇에도 깊이 발을 들이지 않았다. 20살 무렵 그는 삶의 3가지 목표를 확립했다. 첫째는 다양하고 비밀스러우며 전지전능한 독립성이었다. 둘째는 아름다운 여인들 곁에 머무는 것이었다. 그는 여인들의 변덕과 분노를 견디며 그들의 편지를 대필하고 늙고 병들 때까지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숭배자였다. 셋째는 스페인 문학, 특히 연극의 걸작들을 사랑하는 이들 곁에 있는 것이었다. 그는 무지한 귀족들을 경멸하며 스스로 풍자적인 노래를 지어 퍼뜨리기도 했다. 사창가에서 벌어진 싸움으로 마드리드에서의 삶이 복잡해지자 그는 페루로 건너왔다. 이곳에서 그는 중국산 도자기와 잉카의 영약까지 팔며 더욱 다방면으로 활약했다. 리마의 부왕은 그의 전지전능함을 알아보고 그를 은밀한 심부름에 기용했다. 피우 삼촌은 어떤 사업이든 번창할 기미가 보이면 손을 뗐기에 결코 부유해지지 못했다. 그는 개와 새들로 가득한 집에서 고독을 우월감처럼 여기며 홀로 지냈다. 그러다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그의 삶의 3가지 목표를 하나로 묶어줄 모험과 마주했다. 바로 12살의 카밀라 페리콜라, 본명 미카엘라 비에가스를 발견한 것이다. 카페에서 서툴게 발라드를 부르는 이 소녀를 본 순간 그는 피그말리온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녀를 사들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노래를 지어주고 발성을 가르쳤다. 매맞지 않고 따뜻한 수프를 먹으며 무언가를 배운다는 사실에 소녀는 기뻐했지만 정작 진정으로 눈이 부시게 매료된 쪽은 피우 삼촌이었다. 그의 무모한 실험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찬란하게 피어났다. 말수가 적고 뚱하던 12살 소녀는 엄청난 기세로 훈련을 흡수했다. 피오 삼촌은 연기와 모방, 노래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끝없는 과제를 내주었다. 길고 앙상했던 팔다리는 마침내 완벽한 우아함을 갖춘 몸으로 조화를 이루었고 굶주렸던 얼굴은 아름답게 피어났다. 두 사람은 욕정은 없으나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멕시코로 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뱀과 벌레가 우글거리는 밀림으로 떠돌며 세상의 온갖 풍파를 함께 겪었다. 이후 소녀를 위한 더욱 혹독한 고개사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다. 카밀라가 관객의 환호에 일찍 안주할 것을 우려한 피오 삼촌은 매질 대신 끔찍한 비아냥을 무기로 삼았다. 공연이 끝나고 카밀라가 분장실로 돌아오면 피오 삼촌은 구석에서 무심하게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그 태도를 단번에 알아챈 카밀라가 화를 내며 외쳤다. 이번엔 또 뭐예요? 세상에, 대체 또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 작은 진주야. 나의 작은 카밀라.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잖아요. 이 트집쟁이 영감님. 어서 말해봐요.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아니다. 내 작은 물고기야. 사랑스러운 샛별 같은 아가. 네 능력껏 최선을 다했겠지. 자신이 한계에 부딪힌 배우라는 뉘앙스는 언제나 카밀라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다. 삼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요. 내가 연기를 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장 나가요. 피오 삼촌은 계속 휘파람을 불다가 불쑥 매서운 기세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죄수에게 하는 대사는 왜 그렇게 빨리 차버린 거야? 카밀라는 더 많은 눈물을 쏟아냈다. 제발 날 좀 내버려 둬요. 관객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환호했다고요. 빠르든 느리든 그들에겐 상관없어요. 그들은 울었고 나는 완벽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이제 입 다물어요. 그가 침묵한 채 10분 동안 부드럽게 머리를 빗겨주면 지친 몸을 떨며 흐느끼던 카밀라가 마침내 돌아서서 그의 손에 미친 듯이 입을 맞추며 물었다. 피오 삼촌, 제가 그렇게 형편없었어요? 삼촌의 수치였나요? 극장을 나갈 정도로 끔찍했냐고요. 긴 침묵 끝에 피오 삼촌이 신중하게 인정했다. 배 위에서의 장면은 훌륭했어. 하지만 내 꽃, 내 진주야. 죄수에게 하는 대사가 문제 아니었느냐? 카밀라는 화장대 위로 엎어져 엄청난 통곡을 터뜨렸다. 오직 완벽만이 필요했지만 그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 피오 삼촌은 낮은 목소리로 동틀녘까지 칼데론의 희곡을 분석하며 목소리와 몸짓의 미묘한 세계로 그녀를 이끌었다. 두 사람은 리마의 관객이 아니라 칼데론이 먼저 떠난 천국의 극장 기준을 페루에 세우기 위해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스페인 고전극의 빈약한 여성 역할에 지친 카밀라는 연기에 대한 몰입을 잃어갔다. 피오 삼촌은 위대한 극작가의 후손을 초대하거나 새로운 여배우를 극단에 들여 그녀의 경쟁심과 열정에 다시 불을 지피곤 했다. 하지만 기술이 완숙해질수록 카밀라의 진정성은 옅어졌고 오직 피오 삼촌만이 그 차이를 알아채고 슬퍼했다. 카밀라의 평온한 얼굴에는 촌스러운 시골 수녀의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남아있었다. 예술과 식욕, 꿈과 일상 사이의 전쟁에 지쳐가던 그녀에게 리마의 부왕인 돈 안드레스 데 리베라가 나타났다. 미식과 정사, 막대한 오만함과 10년의 유배 생활이 주는 권태로 망가져버린 이 매력적인 노년의 사내는
그녀를 궁정의 한밤중 만찬으로 이끌었다. 카밀라는 이 늙은 숭배자를 열렬히 사랑했다. 부왕은 그녀에게 프랑스어와 예법, 세련된 엘 부엔 레티로의 은어를 가르쳤다. 피오 삼촌은 그녀가 궁정의 교양을 흡수하여 무대 위에서 완벽한 귀부인의 태도를 연기하게 된 것을 내심 기뻐하면서도 그녀가 각하라는 단어를 말할 때의 그 자기적인 방식을 대체 어디서 배워왔는지 캐묻곤 했다. 얼마 후 부왕은 만찬에 대주교를 초대했다. 비만으로 엄청난 지방 속에 갇혀있는 대주교는 불편함과 다정함, 기지가 번뜩이는 두 눈을 가진 사내였다. 그는 신앙심이 깊었으나 금식의 고통보다는 참회의 고통을 택하며 매일 로마산 와인과 성찬을 즐겼다. 고대의 문헌은 물론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방탕한 걸작들까지 통달한 그는 리마의 밤에 또 다른 지적 유희를 더해주었다. 대주교는 페루의 사제들이 악당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특유의 에피크로스주의적 철학으로 이를 방관했다. 가난한 자들은 불행을 느끼지 못하며 진보란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한 번은 면죄부의 대가로 공물을 요구하는 사제들의 관행에 분노해 서신을 쓰려 했으나 궁 전체에 잉크가 한 방울도 없어 포기하고는 분노로 병을 얻은 뒤 다시는 분개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대주교가 만찬에 합류하자 부왕은 협조케 했고 피오 삼촌은 알바라도 선장을 데려왔다. 공연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합류한 카밀라를 내남자는 여왕처럼 맞이했다. 이들은 밤이 새도록 철학과 세상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피오 삼촌은 불안과 애정이 섞인 눈길로 밤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세상을 사랑의 고통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누었는데 카밀라가 아직 이 통과 의례를 겪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연기에 깊이가 생기기를 수년간 숨죽여 기다렸으나 그녀는 오히려 연기를 소홀히 했고 부왕에게 실증을 느끼며 은밀한 정사들을 벌였다. 카밀라는 무대를 떠나 귀부인이 되기를 갈망했다. 그녀는 연기를 소일거리로 치부하며 신분 상승에 집착했고 거짓 친척을 만들어내고 아이들을 적출로 인정받게 했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 요란하게 미덕을 과시하며 참회 행렬에 동참하기도 했다. 부왕은 언덕 위에 프랑스식 정원과 극장을 갖춘 휴양지를 지었다.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은 이 오페라 부프 같은 자기적인 낙원의 풍경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곳에는 카밀라의 7살 난 아들 하임에도 있었다. 구루병을 앓는 이 아름다운 소녀는 아버지의 발작 증세까지 물려받았으나 짐승처럼 묵묵히 고통을 견뎠다. 햇살 아래 침묵하며 걷는 모자의 모습은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은 자들 같았다. 30 즈음 무대를 떠난 카밀라가 사교계의 자리를 잡는 데는 5년이 걸렸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와 짙은 화장으로 치정했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피오 삼촌이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꺼리던 그녀는 점차 그의 방문조차 피했다. 피오 삼촌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그녀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어느 날 피오 삼촌은 감상적인 충동에 이끌려 리마에서 언덕의 저택으로 그녀를 찾아갔다. 해질녘 프랑스식 정원에서 두 사람은 마주했다. 늦었어요. 미안해요. 할 말이 뭐죠? 카밀라. 내 이름은 도냐 미카엘라예요. 불쾌하게 할 생각은 없어, 도냐 미카엘라. 하지만 20년간 카밀라라고 부르게 해주었으니 내 생각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해. 카밀라, 내 말을 듣겠다고 약속해줘. 첫 문장만 듣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녀가 뜻밖의 격렬한 감정을 터뜨렸다. 피오 삼촌, 내 말 들어요. 날 다시 극장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친 거예요. 극장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 역겨운 곳에서 매일같이 모욕을 당했다고요. 시간 낭비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새 친구들과 행복하다면. 사랑하는 카밀라, 화내지 마오. 10분만 내 이야기를 들어줘. 그는 그녀가 왜 우는지 알지 못해 두서없이 말을 이었다. 극잔의 발길을 끄는 그녀를 모두가 그리워하며 형편없는 산문 희극들 때문에 관객이 줄고
스페인어 발음조차 엉망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성체 축일에 그녀가 훌륭히 연기했던 벨사살의 향연을 올렸으나 수치스러울 지경이었다고 덧붙였다. 아름다운 구름대가 언덕 사이로 흘러가던 중 카밀라가 갑자기 그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20년 전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제가 너무 나쁘게 굴었죠. 용서해요, 피오 삼촌. 오늘 오후에 하이메가 아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아이는 너무나 창백한 얼굴로 놀란 채 누워만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해야만 했어요. 피오 삼촌, 극장으로 돌아가도 소용없을 거예요. 관객들은 산문 희극을 보러 오잖아요. 옛 희극을 살려보려 했던 우리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피오 삼촌은 카밀라에게 마드리드로 가거나 아무도 모르는 섬으로 떠나자고 제안했지만 카밀라는 그런 사랑과 섬은 극장에나 존재하는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극장에 미련이 없으니 자신을 포기하고 그저 용서해달라는 슬픈 말을 남긴 채 벼랑간 그의 손가락에 입을 맞추고 서둘러 떠났다. 피오 삼촌은 밀려드는 구름 속에 오래도록 앉아 행복에 떨며 그 행동의 의미를 헤아리려 애썼다. 얼마 후 갑작스럽게 카밀라가 천연두에 걸렸다는 소식이 리마 전역에 퍼졌다. 수많은 이들이 병에 걸렸으나 대중의 악의적인 관심은 오직 그녀에게 쏠렸다. 대중은 오만했던 여배우가 미모를 잃기를 열광적으로 바랐고 병상에서 흘러나온 소문대로 그녀의 외모가 우스꽝스럽게 망가지자 시기하던 자들의 기쁨은 흘러넘쳤다. 회복되자마자 카밀라는 언덕의 별장에 은둔하며 궁전을 팔고 보석과 화려한 옷들을 모두 처분했다. 부왕과 대주교를 비롯한 진실한 숭배자들의 구애마저 무시한 채 부왕 안드레스가 보낸 돈도 쓰디 쓴 자존심이 담긴 편지와 함께 돌려보냈다. 평생 미모에 대한 찬사 속에서 살아온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이상 남은 것은 거만한 동정뿐일 거라 단정했다. 정렬로서의 사랑만을 알았을 뿐 오랜 헌신과 자기 혐오를 거쳐 도달하는 진정한 충실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가 끝났다고 확신하며 허물어져가는 작은 농장 한가운데서 원수들의 기쁨을 곱씹으며 절망과 분노의 괴성을 질렀다. 피오 삼촌은 포기하지 않았다. 농장 일을 돕고 돈을 빌려주며 간신히 그녀의 곁을 맴돌았으나 카밀라는 그가 자신을 동정한다고 확신하며 독서를 퍼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피오 삼촌은 끔찍한 순간을 목격했다. 카밀라가 분필과 크림으로 창백한 얼굴을 꾸며보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꼴을 확인하던 참이었다. 문가에 선 그를 발견한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영원히 내 집에서 나가요.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수치심에 찬 그녀는 물건을 집어던지며 그를 내쫓았고 농장 출입마저 엄격히 금지했다. 리마로 돌아가 10대 소년처럼 그녀를 열렬히 그리워하던 피오 삼촌은 결국 한 가지 계략을 꾸몄다. 동트기 전 그녀의 창문 아래에 엎드려 어린 소녀가 우는 소리를 흉내낸 것이다. 카밀라가 창문을 열고 묻자 그는 가엾은 소녀 에스트레아라고 속여 그녀를 밖으로 유인했다. 어둠 속에서 피오 삼촌이 정체를 드러내자 그녀는 경악하며 진저리를 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이메를 리마로 데려가 1년간 카스틸리아어와 라틴어, 검수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카밀라가 병약한 아이를 보낼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자 피오 삼촌은 빚진 돈을 갚으라는 잔인한 수단을 썼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쉰 목소리로 남은 보석이라도 주겠다며 체념하는 그녀에게 그는 돈은 필요 없으니 그저 아이를 맡겨달라고 다시 애원했다. 의미 없는 세상의 고통 속에서 별을 바라보던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이메가 원한다면 정오쯤 여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다음 날 정오, 찢어지고 얼룩진 옷자림에 젠지한 소년이 여관에 나타났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용돈으로 쓸 금어 한 입과 잠 못 드는 밤에 볼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돌멩이를 쥐어주었다. 두 사람은 수레를 타고 출발했지만 덜컹거림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피오 삼촌은 하이메를 목말에 태웠다. 산 루이스레이의 다리에 가까워질수록 하이메는 자신을 남들과 다르게 만드는 달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수치심을 숨기려 애썼다. 특히 피오 삼촌이 바다의 선장인 친구를 따라잡았고 다리 입구에서 어린 소녀와 여행 중인 노부인에게 말을 건넸기에 아이는 더욱 부끄러웠다. 피오 삼촌은 다리를 건너면 앉아서 쉬자고 말했지만 결국 그럴 필요는 없게 되었다. 제5부 어쩌면 어떤 의도일지도. 옛 다리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돌다리가 세워졌으나 그 사건은 결코 잊히지 않은 채 리마 사람들의 일상적인 속담으로 자리 잡았다. 산 루이스레이의 다리의 붕괴는 곧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다모클레스의 검을 의미했다. 사고를 기리는 시들도 있었지만 진정한 문학적 기념비는 주니퍼 수사가 남긴 책이었다. 주니퍼 수사가 자신만의 독특한 탐구 방식을 확립하게 된 배경에는 산마르틴 대락의 한 학자와 나누는 우정이 있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대한 쓰디쓴 환멸에 사로잡힌 그 학자는 신의 섭리를 부정하는 일화들을 프란치스코의 수사에 귀에 속삭이곤 했다. 선정을 베풀고도 종양으로 죽어간 나폴리 여왕의 무덤에 나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식의 조소어린 이야기들이었다. 이에 자극받은 주니퍼 수사는 자신의 내면에서 빛나는 신앙의 확신을 도표화된 증거로 입증하고자 했다. 전염병이 푸에르토 마을을 휩쓸었을 때 그는 희생자와 생존자 각각 15명의 영혼을 영원의 관점에서 선함, 신앙심, 유용성이라는 기준으로 수치화했다. 그러나 변방 마을의 사람들은 저마다 경제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기에 인간의 가치를 계량하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난해했다. 슬픈 통계 자료를 종합한 결과 놀랍게도 죽은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보다 구원받을 가치가 5배나 더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마치 전염병이 마을의 가장 가치 있는 이들만을 노린 것 같았다. 그날 오후 태평양 연안을 거닐던 주니퍼 수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찢어 파도에 던져버렸고 이성의 개입을 불허하는 구름의 아름다움 속에서 체념을 배웠다. 신앙과 사실 사이의 괴리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컸다. 산마르틴 대학학자의 또 다른 일화는 다리 붕괴 사고 이후 주니퍼 수사가 취할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어느 날 리마의 대성당에서 한 부인의 완벽한 이타심과 선함을 칭송하는 묘비명을 읽은 학자는 인간의 이기심을 확신하며 그 석공들의 음모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고인의 지인들을 샅샅이 탐문한 결과 그녀의 아름다운 성품은 향기처럼 남아 모든 이의 증언 속에서 진실로 입증되었다. 경악한 학자는 마침내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은 사실이다. 이 여자는 예외였어. 아마도 예외였을 것이다. 이 사람들에 대한 책을 집필하면서 주니퍼 수사는 사소한 세부사항 하나라도 누락하면 중요한 단서를 잃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는 수많은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해두면 훗날 누군가 그 속에서 거대한 비밀의 윤곽을 발견해내리라 믿었다. 그리하여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에 대해서도 그녀가 쌀과 생선만 먹었다거나 초대받지 않은 연회에 나타나 숟가락을 훔쳤다거나 리마에서 가장 교양 있는 인물이었다는 등 모순되고 파편적인 증언들을 모두 책에 담았다. 전기의 예술이란 세상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법이었고 주니퍼 수사는 탐구 대상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에게서 오히려 가장 적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녀원장 마리아 델 필라르는 페피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면서도 소녀를 향한 자신의 야망은 끝내 숨겼으며 카밀라 페리콜라는 피오 삼촌을 둘러싼 세간의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단호히 부정하는 한편 아들 하이메에 대한 언급은 고통스러워하며 피했다.
알바라도 선장 역시 에스테반과 피오 삼촌에 대해 자신이 아는 바를 전했으나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이들일수록 가장 적게 입을 여는 법이었다. 주니퍼 수사는 다리 붕괴 사고를 통해 아기는 파멸로 벌을 받고 선인은 일찍 천국으로 부름받았다는 식의 일반화를 시도했으나 스스로도 그 결론에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결국 완성된 책은 심판관들의 눈에 띄어 돌연 이단으로 판결받았고 저자와 함께 광장에서 화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주니퍼 스사는 악마가 페루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판결에 순응하며 처형 전날 밤 감방에 앉아 5명의 삶에서 놓쳐버린 패턴을 자신의 삶 속에서 찾고자 애썼다. 그는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적어도 자신의 의도만큼은 신앙을 향한 것이었음을 세상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믿고 증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쏟아지는 햇살 아래 모인 군중 속에는 그를 깊이 사랑하고 믿어주는 이들이 많았으며 푸에르토 마을에서 온 작은 사절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환염에 휩싸이면서도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2번 부르며 미소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낡고 따뜻한 추모 예배의 날, 경외감에 찬 눈동자를 한 리마인들이 대성당으로 쏟아져 들어와 검은 벨벳과 은으로 장식된 제단을 응시했다. 대주교는 육중한 제위에 갇혀 땀을 흘렸고 부왕 돈 안드레스는 군중의 시선 속에서 외아들을 잃은 아비의 역할을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병들고 괴로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잠시 햇살이 눈부신 광장에서 밀려 들어왔던 알바라도 선장은 촛불과 향 연기가 뒤엉킨 거짓되고 비현실적인 광경을 견디지 못한 채 밖으로 빠져나와 바다로 내려갔고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며 차라리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행복하다, 에스테반, 하고 중얼거렸다. 한편 수녀 원장은 가림막 뒤에 앉아 전날 밤 자신의 마음속에서 오상을 뜯어낸 경험으로 창백하지만 단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업이 확장되지 못하고 동료들의 나태함 속으로 회개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으며 페루라는 땅에서 잠시나마 사심없는 사랑이 피어났다가 시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에는 족하리라 생각했다. 그녀는 합창단의 노랫소리를 따라가며 자신의 애정이 페피타에 향해 조금 더 부드러웠어야 했다고 후회 어린 기도를 올렸다. 농장에서 출발해 예배당으로 향하던 카밀라는 천연두와 하이메의 병에 이은 다리 붕괴 사고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늘이 내린 징벌이라고 확신하면서 극심한 경악과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부왕의 명령으로 2딸마저 스페인의 수녀원 학교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그녀는 디에스 이레라는 거대한 의식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무수히 많은 죽은 자들 틈에 섞여 희미해지는 것을 단줄 수 없어 살 루이스 레이의 진흙교회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피오 삼촌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하이메의 고통에 용기를 주지 못한 채 모든 일을 실망시켰다는 자괴감에 휩싸여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절망의 늪을 헤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훌륭한 수녀 원장 역시 같은 사고로 사랑하는 2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전해 듣고는 비로소 자신을 경멸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녀의 얼굴을 멀리서라도 보기 위해 리마로 향했다. 수녀원 교회 주변을 서성이며 두렵고도 겸허한 마음으로 그 소박하고 늙은 얼굴과 사랑에 빠진 카멜라는 마침내 수녀 원장을 찾아가 입을 열었다. 원장 수녀님, 저는 내 딸아, 내가 그대를 아는가? 저는 배우였던 페리콜라입니다. 아, 그래요. 오랫동안 당신을 만나고 싶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당신 역시 살 루이스 레이 다리의 붕괴로 잃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카밀라는
닿을 수 없는 죽은 자들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 물었다. 수녀 원장은 그녀를 따뜻한 정원으로 이끌어 마실 것을 내어주며 성사극인 벨사살의 향연에서 보여준 그녀의 훌륭한 연기를 칭찬하는 등 기계적인 말들로 그녀를 진정시켰다. 카밀라는 자신이 죄인이라며 자책했지만 수녀 원장은 고아원 아이 둘을 잃은 자신의 슬픔과 친아들과 깊은 친구를 잃은 카밀라의 슬픔을 조용히 나누었다. 마침내 카밀라가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길고 외로운 절망의 경륜은 호아나 수녀가 가꾸는 분수와 장미 사이 수녀 원장의 먼지 묻은 다정하고 친숙한 무릎 위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았다. 다리 붕괴가 없었다면 달라졌을 수많은 사건 중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다.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의 딸인 콘데사 다부일의 도냐 클라라가 스페인에서 수녀 원장을 찾아왔다. 클라라는 수녀 원장이 자신의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았으리라 짐작하고 어머니 도냐 마리아를 향한 길고 열정적인 변호를 쏟아냈다. 수녀 원장은 페피타와 에스테반 그리고 카밀라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모두가 실패하고 온갖 참회를 기꺼이 감수하려 하지만 사랑 안에서는 그 어떤 실수조차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클라라가 보여준 도냐 마리아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수녀 원장은 페피타의 주인이었던 여인의 마음속에서 그토록 놀라운 은총의 언어가 피어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세상 어디에서든 은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추구해온 사랑의 본질이 세상 곳곳에 존재한다는 증명에 소녀처럼 벅찬 행복을 느꼈다. 해질녘 수녀 원장은 등불을 들고 클라라를 이끌며 병자와 맹인들이 있는 수녀원 곳곳을 보여주었다. 피곤하지만 눈빛이 빛나는 이 늙은 여인은 복도를 걸으며 노마드를 위한 수아의 필요성과 정신질환자들을 향한 부드러운 치료의 가능성을 쉼없이 이야기하며 언젠가 스페인에서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순회를 마친 후 수녀 원장은 잠들지 못하는 중환자들에게 위로를 건네기 위해 병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리 붕괴 사고에 연루되었던 옛 배우 카밀라도 수녀 원장의 조력자가 되어 함께하고 있었다. 클라라가 문가에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수녀 원장은 기동에 기대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겨진 이들을 위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에스테반과 페피타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병상에 누운 자들은 수녀 원장이 세워둔 견고한 벽 안에서 빛과 온기를 느꼈고 바깥의 어둠 속으로는 결코 나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평온을 얻었다. 병자들에게 위안을 건네는 동안에도 수녀 원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장엄한 상념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에스테반과 페피타를 기억하는 이는 자신뿐이며 카밀라는 피오 삼촌과 아들을, 클라라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마저 죽음을 맞이하면 그 5명에 대한 모든 기억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우리 자신 또한 잠시 사랑받다가 이내 잊혀질 운명이라는 묵직한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사랑에서 비롯된 모든 충동은 결국 그것을 잉태한 본연의 사랑으로 되돌아간다는 진리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사랑에는 기억조차 필요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과 죽은 자들의 땅이 있고 그 사이를 잇는 다리는 오직 사랑뿐이며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이자 유일한 의미였다. 본 도서 요약본은 원본 도서의 주요 내용을 5% 정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도서에는 나머지 95%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내용은 원본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도서 요약본이 좋은 책을 고르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